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너머 TV 닭간다. 오늘 고수들의 정치해볼쇼 경민정의 닭간다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한 5도 정도 아침 평균 기온이 높았던 것 같아요. 조금은 그래도 좀 풀린 날씨 덕분에 기분 좋게 스튜디오에 왔는데요. 자, 오늘도 지금 저희 시작하기 전부터 400분 넘게 먼저 도착해 주셨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먼저 누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다 눌러주시면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오늘 와 계신 소중한 우리의 고수 게스트분들의 그 논평이 멀리 공유가 될 수 있으니까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할까요? 예, 최근에 깐부치킨에서 부자보이즈 회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오늘 모신 분들은 그러니까 깐부치킨엔 부자보이즈가 있다면 닭간다에는 사자보이즈가 있다는 거죠. 사자보이지. 오늘도 마지막 마음껏 정치적으로 포효해 주실 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한 주를 쉬어서요. 참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좀 괜찮으세요? 이긴 내노란 얘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꾀병이었다는 소문이 이긴 어디가 자자하던데. 뭐 어떻게 지내고 오신 거예요? 그냥 푹 쉬었습니다. 아, 이거 푹 쉬면서 지금 푹 쉬었고 허리 예. 치료도 받고 여행도 좀 다니고요. 야. 우리가 사실은 여행 간 사실을 숨겨주고 지켜주려고 했는데 네. 개혁신당 내부 총질이 발생했어요. 아, 어떤 내부 총질이요? 전직 사무총장님이신 우리 김철근 전 네. 사무총장님이 본인 방송에서 네. 이기인 가족들이랑 여행 갔다. 현직 사무총장을 저격하는 바람에 다른 당인 우리가 지켜주려고 하면 뭐해? 네. 이제 개혁신당도 역시 전현직 사무총장이 긴장과 아유, 갈등 아유. 관계가 상당하구나. 한창 네. 깔 타이밍에 장기선 물 들어왔는데 최고의 놀러 정기간주에 갔다.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역시 내부 총질이 무섭구나. 야, 요양하려고 했던 건데 네, 사실 요양. 논 사실이 드러났구나. 요양도 하고 놀기도 하고 둘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네, 푹 쉬고 왔어요. 그래 누군가는 뭐 해외 간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던데 그건 뭐 다양한 아니지 이야기가 않습니까?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 푹 쉬고 왔습니다. 예. 근데 좀 쉬어야 돼요. 너무 그 사무총장 되고 네. 뭐 고생도 많이 하고 일정도 많고 해서 예. 네, 좀 쉴 때 됐어요. 근데 수습해 주는 거죠. 우리 총장이 지금 저희가. 손가락에 깁스한 거 아니에요? 누워서 손가락으로 계속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전화 왜 이렇게 많이 오니? 저도 뭐 한번 연락을 드린 적이 전화가 있는데 너무 많이 다른 왔습니다. 일로.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혹시 세 분은 이 가을철을 맞아서 과메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죠. 네. 아, 과메기 저 좋아하죠. 과메기 너무 좋아해요. 전 이번 작년에 연도는 또 네. 핵과메기. 과메기를 저는 작년에 처음 먹어봤어요. 진짜요? 네. 아니 그 귀한 거를 시도를 어떻게. 안 하다가 작년에 그 맛을 알아버렸어요. 아, 생전 좀- 처음으로? 네. 술을 안 먹으니까 형은 네. 이런 그러니까 술안주 과메기를 느낌 나는 생선을 잘 안 먹겠다. 딱히 접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처음 먹어봤는데 그 맛있더라고요. 그 약간 동글동글한 채소하고 예.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파하고 초고추장? 예, 초고추장하고 그런 거 찍어 미역하고 먹으면 김하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회는 안 이런 드세요? 회? 회 좋아하죠. 어. 네. 그럼 술을 안 드시는 분들은 과메기를 먹을 때 조금 뭐그 아 이거 사이다랑도 잘 어울려요. 탄산이 좀 필요하면 사이다가 좋으신가요? 네, 사이다 잘 어울려요. 아, 요건 네. 소맥이랑 잘 네. 아 그래요? 역시 네. 나온다. 제 로맹이지. 로망.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나온다. 자, 일단은 과메기 오늘 간단히 소개를 하고 갈게요. 저희가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걸어서 바람에 말리던 과메기의 단점을 보완해서 신기술로 아주 깔끔하고 쫀득쫀득하게 만든 과메기. 쌈채소부터 수제초장, 쌈장까지 못 드리는데요. 35,900원이에요. 당일 생산 산지 직송으로 비린내 없이 쫄깃 고소한 바다의 맛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품을 준비를 했는데 최상급 자연산 광어회입니다. 서너 분이 넉넉하게 드실 수 있는 양 400g인데요. 한 5kg 이상급 대광어만을 선별해서 당일 손질, 당일 발송해 드리는데 하루 100세트 한정 상품이라고 하니까 요건 27,900원인데요. 요게 보통 어른 한 서너 분 정도 식사하실 때 요거 같이 드시면서 과메기도 좀 곁들여 드시고 이렇게 하면은 멋진 1, 2차 야. 안주가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네. 야. 근데 진짜 저렴하다. 괜찮죠? 아니 근데 이제 과메기 만약에 네. 2개를 산다. 예. 그러면은 뭐가 또 있어요? 두 두 개를 개를 사면 드리는 두 거죠? 개를 사시는 아, 거죠. 하나 가격으로. 예. 네.
뭐 더 바라시는 게 있나요? 아니 혹시 두 개를 초장을 사면 좀 혹시 더 드리는 3,000원 깎아주고 뭐 이런 게 혹시 있을까 싶어서요. 또 너무 저렴한데 지금. 저기서도 깎으려고. 저기서 뭘 어떻게 깎아요? 예, 그러게. 좀 횟집에서 먹으면 한 6, 7만 원 해요. 돈도 많이 벌면서 아, 방송 많이 해가지고. 저렇게 시키려면은 그거 시켜서 먹으려고 하면 엄청 한 6, 7만 원 부담이 할걸요? 되죠. 그럼요. 과메기 저렇게 한 접시 먹으려면. 그래서 저는 11월 되면은 과메기를 포항에서 직접 주문해서 먹었었거든요. 지금까지. 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여의도몰에서 해야 이제 돼요. 여의도몰에서 오늘 네. 기사 봤는데 10월달 물가가 2.5%로 15개월 만에 최대치 18개월. 상승했거든요. 18개월 만인가요? 네. 그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음. 과메기 같은 거 밖에서 드시려면 뭐 이제 7, 8만 원 하다가 좀 있으면 10만 원 해요. 그러니까 아, 이 부담스럽다. 물가 상승에 대처하는 방법. 네. 여의도몰에서 저렴한 상품 네. 구매하시는 거. 네. 어. 물가 너무 올라서 힘들어요, 진짜. 아, 예. 한번 특히 드셔보시죠. 특히 식품 물가는 대부분 3%에서 5% 이상으로 거의 폭등하고 있더라고요. 폭등. 네. 이제 뭐 슈퍼 예산 또 짜고 또 예. 이런 거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야, 여당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유 제일 작은 게 1,800원이더라. 우유는 너무 비싸 진짜. 아, 콜라 하나가 이제는 거의 2,000원 가까이 하고. 그래서 지금 민주 물가. 원화 소비자 가치가 체감 너무 물가가 떨어져서 너무 빡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통장에 그냥 원금 보존이 그대로 되어 있다고 이게 안심할 노릇은 아닌 거예요. 물가는 다 오르고 하니까 그게 그 자체로 마이너스여서 참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저렴하고 ASDLD님이 댓글로 돈을 첫 뿌리니 물가가 오를 수밖에라고 정말. 야 오늘 이번 예산안에서도 지역 화폐만 20조 넣었더라. 저거 아. 700조가 최초로 넘는데 1조, 네. 1조 아슬아슬하게 701조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훌쩍 넘겨 720 몇 조인가? 728조. 와, 와 728 조. 이거는 자 지금 10시부터 시작 연설 하고 있잖아요. 과감하게 하는 거죠. 자 일단 과메기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메기 얘기하다가도 예 돈을 쳐 뿌린다는 그런 얘기를 댓글이 그렇게 아주 달리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초장에 그냥 콕 찍어 드시면 아주 맛있는 과메기 그리고 광어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자, 저렴한 가격에 선택해 보시고요. 인터넷 주문 힘드시거나 대량 주문 희망하시는 분들 1551에 5280번으로 문의해 주시면은 아주 친절한 상담원이 여러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 느낌상 다음 주쯤에는 우리가 방어를 팔겠군요. 네. 아. 겨울이니까. 이제 올 차례가 딱 있어요. 네, 방어철이니까. 그다음 누구 줄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죠? 방어는 그럼 뭐 테이블에 놓이나요? 통째로 놔드릴까? 누나 욕망이 드글드글한데요. 경민정 대신 방어 올려놓고 방어를 좀 먹고 싶어서. 방어가 진행하는 거야. 뭐. 뭔가 이게 선별적으로 올라와 있는 네. 게 있고 안 올라와 있는 게 있고 비싼 건 안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네. 약간 합리적 의심이 좀 드네. 네, 살짝. 단가 3만 원 이상은 안 올려주네. 계란 올라오고요. 계란. 그러네. 저 100원짜리 올라오고요. 9,900원짜리 삶은 계란. 아 근데 뭐 샤인머스켓 맛은 있었는데 올랐으니까. 맛은 있었는데. 아니 샤인머스켓도 네. 3만 원 이하였잖아. 감도 29,900원이었나? 3만 원 이상은 확실하게 못 준다. 네. 근데 과메기는 먹고 싶다. 제가 나가가지고 과메기 저거 좀 근데 잘라오겠습니다. 과메기가 있으면 술방을 해야 돼요. 아. 맨입에 먹을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 방송 19금으로 받고 저녁에 한번 해서 유튜브는 근데 술방 19금 안 걸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숲은 아프리카 TV는 술 먹으면 19금 걸어야 되는데 유튜브는 네. 그런 제한. 여기도 공덕이니까 공덕포차 한번 하세요. 공덕포차? 공덕포차. 백상포차에 백상포차. 한번 술방 가능하십니까? 저녁 때 한번 추진해 주세요. 아 저녁 때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출연료 좀 다 하지 뭐. 저는 뭐 그래 이- 근데 우리 저녁 편성이 없어가지고 그건 좀 네.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뭐 저녁에 한번 네. 그러니까. 특집 가능하십니까? 좋은 것 술방 같습니다. 특집? 네, 예. 저는 예. 이슬 톡톡 가능합니다. 아 네. 좋아요. 이슬 그래서 톡톡. 라이브 1시간 동안 뭐 100개가 팔리면 음. 출연료 2배. 100개가 안 팔려? 오늘 출연료 없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없는 하는 거야? 없지. 기본 출연료 그래, 야, 제가 열심히 팔 거 아니야. 없거나 2배거나. 없거나 2배거나 이야. 약간 뭐. 그러면 그러면 길을 뒷- 쓰고 팔겠네. 그럼 뒷얘기 많이 풀어주죠. 예. 비하인드 스토리. 민주당에? 민주당도 있고 예. 국힘도 예, 있고 민주당 왜 이렇게 싸우는지? 왜 이렇게 개혁신당도 앞도 내부 안 총질하는 맞는지? 것도 있고. 민주당 뒷얘기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저 뒤에 노니까 저는 그래, 앞 그래. 얘기는 몰라도 뒷 얘기는 알죠. 그래. 어. 그래. 슬픈 현실입니다. 예. 그 유징 씨님이 그러면 사준다. 예, 좋습니다. 술방 먹방을 한번 통해서 저희가 아주 많이 한번 작정하고 팔아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맛있는 제품들 파는 이유가 또 이렇게 상가도 살리고 서민들께서 정착하시는 상인분들 과메기 연결해 농가 살려야 돼. 그럼요. 어촌계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바로 10시부터 시정연설을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정연설 안에 보면은 내년도 예산이 728조로 슈퍼 예산이에요. 사상
최초의 700조 시대를 이재명 정부에서 연 것인데 이 지역 화폐 등의 이재명표 사업이 반영이 되면서 이 경기 침체를 조기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가장 먼저 우리 국민의힘의 장해찬 위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이게 예산이 늘어나는 거는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어쩔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한 번에 700조를 훌쩍 넘긴다. 그리고 이 안에 대부분 이제 현금성 지원 같은 어떻게 보면 효과를 담보하기 힘든 선심성 복지 정책, 네. 포퓰리즘 예산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는 건 너무 걱정스러운 대목이고요. 결국 이 빚은 우리 젊은 사람들, 우리와 또 아이들,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 금융회사나 여러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올해 들어 많은 경고를 했죠. 네.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재정 수지나 국채 비율이 일정 부분 이상 늘어나는 거 주의해야 된다. 근데 지금 그 속도가 너무 빠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40% 국가 채무 비율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는 뭐 50 멀다 하고 뭐 이 속도대로라면 60, 70도 뚫을 기세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100% 넘는다 막 이러면서 문제 없다고 하는데 국제 금융기관들은 그렇게 안 보고 있거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도 기축통화국 될 거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지만 네. 아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재정 준칙을 도입해서 얼마 이하로 관리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막 돈 풀고 하면 일단 단기적 경기 부양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한 후유증이 우리 경제에 남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막 카페인 때려 붓고 에너지 드링크 마시고 막 하면 네. 단기적으로는 밤샐 수 있어요. 그런데 밤새면 다음 날 3, 4일 골골거리는 게 사람 몸이잖아요. 경제도 똑같아요. 예. 지금 이 몬스터나 레드불을 막 들이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들어요. 예. 근데 지금 이 현장에 국민의힘에서는 불참을 결정하면서 마스크로 침묵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전쟁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거다. 전 이계 사무총장이 여기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항상 내일도 마지막일 거고 네. 우리 내일 이준석 모레도 마지막일 대표님하고 거기 관계되신 의원님들은 들어가 계신가요? 거고. 그 이제 오부 요인이랑 당 대표들 모셔다가 사정 시정연설 때 사전에 환담을 하긴 하는데 네. 대표는 환담에 안 갔습니다. 이 정부에 대해서 뭐 어떤 의미인지는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어쨌든 이렇게 대책 없는 확정 재정에 대해서 견제하고 경고성이 아닌가라는 좀 추측을 할 수 있겠고 이번 728조 확정 재정이라는 건 좋죠. 뭐 진보 정부는 늘 그래 왔으니까요. 전 윤석열 정부에서 딱 하나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려운 이렇게 재정 긴축 재정하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자금을 좀 축적하겠다라는 것은 전 높이 평가하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그래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예산을 봐도 사실 어떻게 쓰겠다라는 계획들은 상당히 많아요. AI도 뭐 5년 동안 6조 풀겠다부터 시작해서 뭐 지역 화폐도 20조 좀 반영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재정 준칙 그리고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지부터 세입 전망, 특히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60조 세입 펑크 났다고 그렇게 공격했었던 이재명 당 대표와 민주당이 이렇게 세입 전망과 세입 계획도 없이 부채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로드맵도 없이 그냥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만 시정연설에 담은 것 같아가지고 되게 걱정이 좀 되고요. 네. 모두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제에서 배우는 것은 시중에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를 거고 물가가 오르면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보조금이나 지자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 늘 거고 그 악순환이 반복되는 건데 이 시정연설을 보면 그렇게 돈을 뿌리겠다라는 계획은 있지만 어떻게 갚겠다라는 계획은 없어요. 이거 되게 무책임한 시정연설로 평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산을 대폭 확대해가지고 700조가 넘는 거는 좀 사상 최대인데 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운용을 하겠다는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내온 게 없나요?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아니 이제 야당에서. 일단은 뭐 당연히 그런 것들을 조치를 할 테고 네. 원래 이게 이재명 정부에서만 이렇게 대폭 늘어난 거나 그런 건 아니고 이미 지난해 예산이 본 예산으로만 따졌을 때 673조 원이었어요. 네. 본 예산만. 그러니까 여기서 추경 더하고 뭐하고 하면 얼추 700조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폭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대폭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 대폭 늘어났던 건 예전에 코로나 시기 때 2019년도에서 2020년 넘어올 때
그럴 때 좀 많이 대폭 늘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나라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연구 R&D 비용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 뭐 완전히 깎았다가 완전 뭐 아작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미래를 연구하는 예산 자체를 다 빼다가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 35조 원 책정을 했고 그다음에 AI 관련돼서 뭐 10조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보통은 AI가 지금 3조 원 정도 됐거든요. 이거 3배 증액한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 지금 대한민국 자체가 최근에 에이펙 열어서 완전히 이제 AI 이걸 다 외쳤는데 실제로 그걸 주도하려면 이런 정도의 예산 투여는 필요하다. 근데 단순하게 뭐 GPU 확보하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10,000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미래를 여는 정도의 어떤 이 나라에서는 집어 넣어야 되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세출 관련해서 이거 뭐 세입도 뭐 제대로 안 짜고선 세출을 이렇게 하냐 저는 뭐 당연히 그 부분까지도 나중에 디테일하게는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최근에 주식 올라가지고 연금 200조가 연금도 수익을 많이 봐가지고 200조 원 정도를 벌었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이제 나중에 치환해야 되겠죠. 현금이나 네. 이런 걸로 치환해야 되겠죠. 물론 지금 자산으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 경제가 커지고 실제로 수익을 잘 내고 경제 성과를 내면 실제로 미래에 들어가야 될 돈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거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 R&D 예산 왜 삭감했던 거예요? 이번에 R&D 예산이 좀 화두가 돼서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더 긴밀한 소통과 세심한 방식이 필요했다고 네. 봅니다. 이를테면 뭐 대학원생이나 이 대학원 연구실 경험한 분들은 알겠지만 일부에서는 그 국가 R&D 예산을 쌈짓돈처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뭐 정말 연구에 쓰는 게 아니라 뭐 이건 뭐 제가 일일이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요. 네. 문제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음.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이나 뭐 이 실용적인 어떤 학문에 필요한 부분은 오히려 증액을 하면서 부정 수급되는 사례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적발해서 문제가 되면 뭐 배상 조치를 하게 하겠다던가 처벌을 강화하겠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을 깎겠다가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어땠을까. 문제 의식이 뭔지는 공감이 되지만 뭐 그걸 소통하고 국민들께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한국의 과학 역량을 줄이겠다는 쪽으로 오해를 유발했다면 그런 부분은 또 아쉬운 측면이죠. 그럼 이번에 R&D 예산을 19.3% 정도 더 역대 최대치로 늘렸어요. 35조 이상을. 그러니까 이제 R&D 예산을 늘리는 것 자체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적하는 예산이나 돈이 줄줄 새는 문제. 지금 벌써 가을 되니까 차 타고 돌아다니면 온 동네방네 보도블록 다 갈아엎고 있잖아요. 네.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거든요. 예산 마무리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연구 예산을 늘리는 건 문제 없다. 근데 돈이 그냥 줄줄 새지 않게 해라라는 국민의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기초과학이나 연구 예산 늘리는 거 가지고는 야당이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선심성으로 그냥 지역 화폐 만들고 돈 뿌리고 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역 화폐가 좀 문제가 있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시라는 뭐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의 어떤 국가 수준에 맞지 않는 복지 예산 대폭 증대도 당장은 달콤할지 몰라도 네. 지금 뭐 프랑스나 유럽의 복지 대국들이 다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의 절반이 지금 부채예요. 이 40%라고 하는 수치는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표가 야당일 때 했었었고 지금 50%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이 지금 빚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가 기초통화국이 아니고 비기초통화국이니까 지금 이론상으로 찍어낼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윤석열 정부의 세입도 빵꾸 났다고 그렇게 많이 비판했었었고 부채도 관리해야 된다고 그때 당시에 지적을 했다면 이젠 대통령 집권하면서 그 해결책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죠. 돈을 쓸 것만 있고 벌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제출된 여러 가지 조세 관련된 법안을 보면 모두 다 비과세, 네. 환급, 외국인 뭐 환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감세 법안입니다. 돈을 벌 법안보다는 더 감세 법안이 주르기 때문에 돈을 쓸 국리만 하고 있고 벌 국리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이 끝은 어디인가? 계속 GDP 대비 부채 비율만 늘고 있고 벌 생각을 안 하면 결국 베네수엘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언제 돈을 벌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지금은 이건 사실 투자 돈을 기간인가요? 벌기 위한 거죠. 이게 700조가 다 무슨 복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산 투입이 있으면 나중에 산출이 있겠죠. 근데 이것에 대한 평가는 지금 약간 섣부른 비판이라고 봐요. 어차피 상반기 하반기에 경제의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세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짰던 예산하고 이것이 맞는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는 계속 30조 펑크나고 50조 펑크나고 80조 펑크나고 계속 이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기재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이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조치들을 할 것이고 지금은 예산안을 발표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운용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또 추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세출을 더 늘릴 수도 있죠. 네. 필요하면. 근데 어쨌든 그것들도 결국 이 상황을 맞춰가면서 할 거다. 그래서 상반기 때 나오면 아마 경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발표될 테니까 그때 그런 것들이 또 반영돼서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미 KDI나 한국은행에서 이제 나라에서 지출하는 예산 중에 투자 성격의 예산은 GDP 대비 수익을 70%에서 80%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검증이 됐어요. 예. 근데 현금 이전성, 그러니까 이런 지역 화폐 같은 것들은 30-40%밖에 환원받지 못합니다. 사실 말해서 지역 화폐를 이렇게 크게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조 가량,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지자체보다 훨씬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죠. 이 정도의 예산을 지역 화폐에 몰빵한다라고 하는 것은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 지역 화폐도 20조에서 10% 사람들이 할인받아 가지고 온리 상품권 사잖아요. 벌써 2조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과연 효과를 세밀하게 적용하고 판단하고 적용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좀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는 않나요? 그 지역에서 꼭 그걸 써야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지역 화폐라고 하는 것이 출처, 용처를 사실 한정하잖아요. 지역 상권, 지역 화폐 골목, 대기업 마트라든지 그런 데는 안 되고, 네.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파생되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 그걸 이제 한국은행과 KDI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건데 그걸 듣지 않고 계속해서 강행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거는 이제 일정 부분의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업이 어려울 때 노동자들이 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긴급 구제로 해가지고 국가가 그 기업에 돈을 투여하잖아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많아요. 근데 기업에 투자할 때는 보수도 별말 안 해요. 근데 자영업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5천만 국민 중에 노동 뭐 하는 사람 3,500만이라고 치면 거의 한 600만 가까이가 자영업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00만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되어 있는 사람들까지 하면 훨씬 더 되죠. 그러니까 이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너가 600만이고 그거에 파생돼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더하면 저는 하나의 산업군으로 국가 지원책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아니고 사실은 이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소득 지원 정책, 이 소비를 창출해주는 정책인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에 관한 정책으로서 자영업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저는 이러한 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을 일정 부분 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어쨌든 뭐 망하거나 혹은 자영업이 망해서 그 일자리를 또 잃게 되면 또 다른 산업군으로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지금 한국의 경제 상태 자체가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엔 치킨집 차리는 게 우리의 어떤 기본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것에 그냥 너의 탓이니까, 너가 밀려난 거니까 너가 그냥 거기서 망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당연히 정부로서는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지금 그래서 오늘 기조연설의 중점 방향을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보면은, 첫째, AI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성장 토대를 단단히 다지겠다. 둘째, 취약계층의 생활을 두텁게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 마지막으로 생애 주기별 촘촘한 지원과 함께 균형 발전에 적극 나서겠다. 뭐 이런 종류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서 지금 시정연설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예. 거의 1시간가량 진행이 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지금 야당에서는 보이콧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오늘 시정 연설보다 야당의 보이콧이 더 화제이고 뉴스거리인 것 같은데요. 네. 검은 마스크를 쓰고 로텐도홀에서 시위를 했는데, 원래부터 국민의힘이 이 시정 연설을 보이콧할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정연설 하루 전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전이 조율됐다면 이건 아예 야당 보고 들어오지 말라고 명분을 만들어준 거고요. 어쨌거나 조율이 안 됐다면 특검의 정무적 감각이 너무나 처참할 정도인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영장은 기각이 돼요. 네.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걸로 구속이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법 연구에 판사를 갖다 앉히더라도. 근데 네. 이게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정청래 대표가 최근 발언했던 대로 추경호를 엮어서 내란 주요 종사자로 만들어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빌드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정당 해산으로 제1야당을 없애겠다는 빌드업을 민주당 대표 발언대로 특검이 발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조금만 머리를 써도 대통령 시정연설 끝나고 나서 영장 청구해도 뭐 어떻게 되지 않아요. 사실 영장 청구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 야당 너네는 그냥 들어오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뜻에서 저는 이거를 한 하루 전에 것밖에는 한 거는 하루 전에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됐는데 어떻게 그 대통령이랑 환담을 하고 차를 마시고 시정연설에 들어가서 박수치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했습니다. 어차피 민주당이 뭐 불체포 특권을 해주지도 않겠지만 이거는 너무 자신 있으니까 말도 안 되는 영장 청구니까 당연히 심사에 임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불체포 특권을 그래도 포기하잖아요. 예전에 포기하지 않았던 사례가 있으셔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포기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네. 본인들이 총선 전에 다 사인까지 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계엄의 늪에서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추경호가 당시에 계엄의 밤 때 실제로 뭐 사람들을 여기로 갔다 저기로 갔다 그래서 4번인가를 바꿨잖아요. 네.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전 대통령 통화한 이후에 아마 동공 지진이 왔을 거라고 전 봐요.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봐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어쨌든 이 역사의 가운데서 이건 분명하게 잘못된 거라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고 추경호는 그런 입장이 없었어요. 그리고 실제 국회 본회의장 바로 옆에 사무실에 있었으면서도 그 8명의 의원들과 표결에 참여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거는 집권 여당이었으니까 대통령 편을 드는 건 일정 부분 좀 가능하다고 보지만 네. 이러한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했었는데 그것에 동조하는 듯한 그리고 오히려 그 표결을 방해하는 입법권에 아주 내팽개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약간 특검이 이제 고려를 했다면 시정연설 전을 고려한 게 아니고 에이펙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오늘 페이스북 글을 올렸던데요. 네. 국회의원이 표결에 참여하고 말고를 사법적 판단의 잣대로 들이밀면 안 된다고 했어요. 핵심 주장은. 그건 정치적 선택이고 그 정치적 선택에 대한 책임은 정치적으로 지는 거예요. 네. 국민의 비판을 받든 뭐 박수를 받든 뭐가 됐든 간에. 근데 국회의원이 어느 표결에 찬성 반대했지 또는 이 표결에 들어갔지 안 들어갔지를 가지고 사법적 잣대로 잡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이 들어서고 어느 특검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그냥 아무 때나 다 잡아갈 수 있는 기초가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엄에 대한 사후적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근데 설령 그게 뭐 내란인지 뭔지로 판단이 난다 하더라도 그날 밤에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법적인 어떤 정당성이라든가 전후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예. 그 상황에서 어쨌든 국회 본회의장 진입이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때 일단 자초지종을 파악하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서 이동 가능한 것으로 오라고 한 행위 자체가 적극적인 표결 방해이고 이게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될 수는 없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중간중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통화했던 기록이 짧게 있어서 한 번 오해받는 통화했고 거잖아요. 그때 뭐 이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이야기였다는 여러 게 번 추경호 통화했다는 원내대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이야기고 있는데 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하고도 통화하고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추경호 여러 원내대표가 사람이랑.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제가 이게 영장 통과되면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뜨거운 커피를 제 손에 한번 부으면서 제 손에 장을 짓겠습니다. 한번 걸어볼래요? 한번 우리 내기 좋아하니까 약간 이정현 한동훈식으로 내기할까요? 이동환 최고. 한동훈 만약에 이거 영장 싫어요. 한동훈식으로 하기 영장 싫어요. 통과되면 영장 발부되면 제가 뜨거운 커피 한번 제 손에 이 남자답게 왜 한번 부을게요. 남자답게. 기각되면 한번 부으실래요? 그냥 굳이 이렇게 지금 남자다운 자학적으로. 거야. 아니 이건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별로 시청자들이 이게 원하지 말이 안 되는 않는 것 같고. 영장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특검하면 안 돼요, 진짜. 저는 저희가 이제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닌 개혁신당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가장 공정하게 이 사안을 바라본다면 공정해? 진짜? 영장은 기각될 거예요. 네,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대표가 표결을 방해했다라는 혐의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내란의 어떤 주요 가담자이고 종사했다, 동조했다라는 건데
우리나라 국회법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예. 국회의원들의 국회 표결 그 현상을 가지고 국회 외에서 사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시의회에서도 그렇고 도의회에서도 그렇고 의총을 소집한다고 해서 표결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의총을 소집한다고 해서 그 위법은 아닙니다. 어떠한 법으로도 그걸 재단할 수 없어요. 네. 그걸 가지고 그냥 대통령의 내란 국면이었으니까 같은 정부 여당이었으니까 여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라는 그 추측성으로 아마 영장을 청구한 것 같은데 과해요. 이거는 확실히 과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특검이 연장될 때 보고서가 하나 나왔었죠. 김건희 특검에서 영장 기각률이 무려 29%에 달한대요. 근데 보통 일반 검사들은 7, 8%밖에 안 됩니다. 거의 4배에 가까운 건데 그러면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 그러니까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했었던 이 특검 수사체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내지는 정치적 의사가 반영이 안 되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영장 청구부터 이렇게 수사하는 과정들, 특히나 특검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별건 수사들을 마구 진행하면서 딥하게 수사가 지금 못 들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영장 청구 무리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혹은 총리와 통화를 했었던 사실들은 있죠. 근데 거기서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못 들어가게 막아라고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뭔가 특검이 물증을 잡았다면 이미 그게 보도가 됐을 거예요. 근데 통화만 짤막하게 했고 그 이상의 어떤 사실들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영장 청구를 한다면 과연 표결 방해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저는 특검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영장 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아마 휴대폰이나 아마 그리고 그때 함께 있었던 당직자들 뭐 한 대여섯 명 있었다고 하죠. 그런 분들의 휴대폰 이런 것들 다 지금 검증했었을 거라고 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넣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특검이 오히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 이게요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역모가 일어났어요. 나라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가 같은 정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팔이 안으로 굽는 짓 하다가 이렇게 망했잖아요. 계엄까지 했고. 근데 그거를 사실은 그 순간에는 역사적으로 내가 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걸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됐던 게 그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한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본인의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머리가 2명이었던 거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국회로 오라고 계속 지시를 했는데 본인이 의회 뭐 의원 소집권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거꾸로 지시를 내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혼전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알았던 몰랐던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게 네. 정치적으로는 저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저걸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면 이제 파시스트가 되는 거예요. 히틀러 논리예요. 지금 말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 45조에 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그래, 아까 그 얘기했어. 헌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의총으로 부르고 자초지종을 알아본 행위에 대해서 야 정치적으로 잘못됐다, 그 잘못 판단이었다라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가능해요. 네.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런 정치적 비난은 지금보다 훨씬 더 수위 할 높게도 수 돼요. 있다. 근데 너의 정치적 선택이 잘못됐으므로 너를 감옥에 넣겠다라는 게 히틀러 논리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금과 옥조처럼 헌법하는 헌법 45조에 해석의 여지도 없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각 처리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또 민주당 측에서는 또 사법부 아무튼 그 이게 그러니까 사법부 신뢰가 또 그렇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역모인데 이 역모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주나 또 풀어주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리고 어쨌든 재판을 통해서 그거를 사실 확정을 해야죠. 그러면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행했던 그런 잣대가 다 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편에서는. 네. 근데 이거는 완전히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부안해동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쨌든 영장 뭐 판사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할 텐데 그 영장 판사도 시대적인 이 아픔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사법부에 대한 엄청난 무게감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있어야 지금 된다고 동학이 형 생각해요. 말하는 게 히틀러라니까요. 거의 지금 동틀러야. 왜냐하면 법 조문에 이게 법적 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는데 시대적 감성에 대해서 아픔을 느껴서 감옥에 보내라? 이게 히틀러죠. 이런 식으로 법을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계엄도 잘못됐고 아직도 내란이라는 아직 최종적인 판단은 안 나왔지만 뭐 내란이라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당연히 계엄 해제 표결 참여했었어야 되는 거고 네. 모든 국회의원들이 같은 자세로 임했어야 되는 건데 그 발상 자체가 사실 되게 전체주의적이라는 거예요. 저희는 동의하지 않지만
민주당에서도 물리적 환경과 물리적 여건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지금 현직 이재명 정부의 총리는 약 먹고 잤다고 하고 여의도가 지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내란에 동조했고 내란에 뭔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했다라고 우리가 법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처럼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표결을 한 건데 그거를 그냥 당신들은 계엄 전부 다 동조자야라고 하면서 법으로 재단하면 그것 또한 또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어떤 뭔가 질식이라고 할까요? 위험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동조하는 게 아닙니다. 계엄에 다 같이 표결을 참여했으면 맞는 건데 지난 3년 동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끌려다닌 그 사실들을 보면은 아마도 전 추측컨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계엄을 해버리고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다가 뒤늦게 들어간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때까지 계속해서 판단을 유보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계엄에 동조한 사람이다라고 묻는 것은 과합니다. 아니 그리고 전체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덕수와 박성재의 영장도 기각됐어요. 네. 그 계엄 관련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박성재 영장도 기각됐는데 전화 한번 짧게 하고 의원들 어떻게 수습하지 고민했던 추경호 영장이 통과가 되겠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한덕수의 경우는 뒤늦게 영장이 이제 그게 무마되고 네. 그 이후에 영상이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지금 아마 다시 하면 전 다시 저 구속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논리는 이재명 지금 영장 치면 다시 구속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비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동학이라는 정치인의 의견은 저럴 수 있다고 봐요. 네. 그것 때문에 추경호 나쁜 놈이야. 너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어. 다음번에 선거 나오면 안 되는 할 수 있는 주장이죠. 근데 그렇다고 너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돼. 이거는 헌법 45조 위반이에요. 지금 위헌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봐야죠. 이거는 내용을. 정치적 의견 어차피 차이가 우리가 아니에요. 지금 이 네. 내용을 볼 수가 없으니까 저는 휴대폰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근거가 훨씬 더 보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저는 우리 이동환 초가 저렇게 주장할 수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사법부에서 기각을 했어요. 그럼 기각에 대한 그 결정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기각했네. 사법부 너희 조요토미 히데요시 같아. 당신도 내란들의 동조자야. 사법개혁 이래서 필요해. 라고 하는 논리는 전 너무 과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 대체로 지금 그런 논리를 펼치고 있어요. 아니, 비판은 본인들이 마음에 안 얼마든지 드니까 할수 있지. 본인들이 규정한 결론에 다다르지 않으면 그 어떠한 성역도 없이 그냥 막 사법부관 판사관 다 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금은 그러니까 인용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서 나오면 존중은 해야 된다. 적어도 최소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러니까 그건 좀 지금 약속했으면 좋겠다.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인용 여부가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 논란으로까지 이게 번질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예. 실제로는 위헌으로 해산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런데 어찌됐건 본인들 스스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맺고 끊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까지 굳이 가지? 그러니까 그 맺고 네. 끊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판단도 우리가 선거로 지면 돼요. 너네 왜 맺고 끊기를 못하냐? 그럼 지방선거에서 망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정치예요. 근데 우리도 맺고 끊기를 비판하는 거지, 못한다고 그냥. 너네를 그러니까 비판은 해도 돼. 맺고 끊기를 못한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감옥에 보내겠다? 그럼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끝나면 전 징역 20년 거의 확정이라고 보는데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등으로 네. 왜 이재명에 대한 맺고 끊기를 못했어? 그 당시 민주당에 종사했던 모든 사람 너네 다 감옥 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정치적으로 비판받고 선거에서 책임지는 게 정치라는 거죠. 이거 구속영장 기각되면은요 내란 수사 재판 어떻게 될까? 이긴 총장님. 그러니까 내란 수사의 어떤 큰 구다리, 큰 몸통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거니까 그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내란 수사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내용은 차질이 불가피하겠죠. 예.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내란 동조자야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건데 또 반면 민주당에서도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사실 국회에 못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가 국회 진입을 막았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잘못된 거고 국회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국회 진입을 막는 그 현장을 중계하고 싶은 국회의원도 있었던 거고 각자의 판단에 따라 가지고 계엄을 대응했었던 사람들이 다 다른 건데 그걸 뭔가 특검과 민주당이 하나의 논리로 뭔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당신들은 전부 다 감옥 가 영장 발부돼야 돼 인용되어야 돼라고 하는 논리는 사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각이 된다면 특검이 과하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거고 그 특검의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김민석 총리는 감기약 먹고 자서 국회 근처에도 안 보였잖아요. 같은 논리면 내란 감기입니다. 어디 이 중요한 국가의 운명에 걸렸는데 감기를 빙자해가지고 처방 좀 받아오고 실제 잤는지 이야. 그거 알리바이 가져와라. 안 그러면 너 겁먹고 쫄아서 튀었으니까 너 내란 감기야 구속시켜. 이 논리예요 지금. 이야, 대박이다. 그런 것과는 다르지. 왜냐면 일단 사실로 드러난 부분들. 그러니까 원래는 텔레그램까지 지금 다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어쨌든 털려요? 여기 이 추경 원내대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저는 어쨌든 영장을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 우리가 지금 모르는 더 깊은 여러 그게 논거들이 더 없다니까. 있을 거다. 이 특검은 이미 궁지에 몰려 있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언론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으면 한덕수나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 박성재는 영장이 통과됐겠죠. 그냥 불구속 송치할 거예요. 그냥 자기들 이렇게까지 했다. 재명이 형 우리 좀 한 자리 알아봐 주십시오. 네. 나중에 고위직 가고 로펌 가고 하려고 그럼 쇼하는 거예요. 아까 구속 여부에 따라서 손바닥을 거셨잖아요. 네, 근데 여기 댓글 보니까 예찬이 형은 차나 시계를 걸으라는. 근데 그럼 상대도 차나 시계를 걸어야지. 내 걸어야지. 차 내 시계랑 동학이 형 차 그러지. 시계를 걸 수도 내 차 걸어? 할 수 걸어. 없잖아. 말도 안 아니, 되는 소리라고. 잠깐만요. 일단 걸 걸어? 일단 교통카드를 잠깐만. 걸어야지. 자동차 걸어? 차나 시계보다 내 손바닥이 어떻게 되든 말든 이게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아니 비율이 안 맞잖아. 손바닥은 똑같은 손바닥인데 교통카드를 걸어야지. 내 차랑 시계를 나는 동학이 형 나 거랑 자전거 어떻게 비싸. 걸어? 자전거 교통카드랑 비싸. 팔찌 있어 팔찌. 교통카드 걸어. 환경 팔찌잖아 환경 팔찌. 교통카드 있어. 아니면 오늘 화요일인데 월요일 티셔츠 입고 오는 이 월요일 티셔츠를 걸어. 아니, 최소한 이기인 총장의 그 사생활용 고급차 정도는 돼야 닥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한번 걸어보자 할 텐데 동학이 형 워킹족인데 아 이렇게 여의도 넘어 TV에서 이렇게 빈부격차를 뭐 드러내십니까? 그거는 내- 아 어떻게 얘기는- 자동차가 빈부격차의 표본이 됩니까? 대- 저는 알프스산이 내 거고 백두산이 내 건데. 저는 이야, 카푸어라서 통 크다. 네. 통 크다. 지구 자체가 내 집인데 뭐 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는 이런 카푸어- 마음가짐을 보니까 돈을 못 모아. 네. 카푸어 와츠푸어라서 굳이 왜 가죠? 그냥. 빈부격차는 아닌데 네. 근데 아무튼 내기는 등가성이 맞아야 된다. 예. 어떻게 등가성이 안 맞잖아요. 예. 이기인 아. 총장의 고급차 정도는 나와야 된다. 입 근데- 다물어라. 아니 아까 여기 약간 특수한 직위에 있어요. 뭐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래 자기가. 그죠? 여도 아니고 야도 아니라는 말은 그 여당의 이상한 논리와 야당의 이상한 그 비릿한 논리를 우리가 펼치지 않는다라는 그럼 거야. 뭐야? 내가 우린 원하는 야당이지. 짓들을- 근데 이- 정상적인 야당이라는 이 거야. 비릿한 냄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과메기엔 없습니다. 네, 맛있는 이런 비릿함. 정치권의 비릿한 냄새가 없어요. 좋아요. 과메기가 이 비리고 좀 그럴까봐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어떻게 먹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요거를 작년에 처음 맛본 이동학 최고는 와 과메기를 보더니 이게 눈이 동그래지셨거든요. 이거 이기인 먹어야 특검하라 된다.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40년 동안 뭐 했나? 자 올해 첫 햇 과메기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아주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신기술로 아주 쫀쫀하게 잘 말린 과메기 11월부터 내년 1, 2월까지 여기 그 철에만 딱 먹을 수가 있죠. 여의도 몰에서 선택해 주시고 네이버 검색창에 여의도 몰 치고 들어가시면은 볼 수 있습니다. 자, 아, 소맥 이제- 한 잔 하면서 좀 과메기 먹으면 예술이죠. 아 여기 백상포차 한번 해야 되겠다 진짜. 백상포차. 그거 저녁 편성으로. 아니 일주일에 한 번씩. 저녁 해요. 특별 편성으로 네. 한번 하시죠. 근데 우리 지금 작가분들이 표정이 안 좋아요. 퇴근을 해야 되거든. 야근하는 건가? 예. 그냥 여기 플레이 눌러놓고 나가시면 됩니다. 쟤네들 그냥 평론만 하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막. 쟤는 뭘 무슨 저녁 굳이 저걸 편성이야. 먹겠다고 야근하게 그래. 짜증나게 저. 진짜. 또 있는 놈들이 왜 저래? 정말 짜증나. 아 지금 야근 시키지 말라고 그 난리인데 좀 이따 그 얘기도 하겠지만은 자 새벽 근무를 막는 것이었죠. 오늘 자 뭐 뉴스가 있어요? 여기 뭐 한동훈 우리 장해찬 최고위원 새벽 배송? 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당대표와 새벽 배송에 관해서 진보 계열의 인사가 토론한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요. 자 이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판 중지법 얘기 요거 해봐야 돼요. 이거 하면 오늘 끝나겠는데 시간이? 빨리 가시려고요? 근데 저 11시 반에 가야죠. 아 그래 11시 반에? 어디 네. 급한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급한 일 있습니다. 갑자기 생겼나 봐. 네, 늘 있습니다. 예, 없어도 있어요. 왜 한동훈 얘기를 왜 피해? 아니 뭐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이야기하면 입에서 또 험한 말 나올 텐데. 험한 말. 그거 듣고 싶으면 빨리 그거 해야지. 나는 1분도 더 연장 근무를 할 의사가 없어. 아, 그래요. 그래. 과메기주 펼쳐놨으면 연장근무했을 텐데. 어쨌든 재판 중지법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오늘 아주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대장동 개발 의혹 1심 판결 나자마자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 뭐 한 달 이내로 빨리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서서 이제 급 제동을 거니까 뭐야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하고 당이 아이가 오버하다가 대통령실이 브레이크 건 거고요. 왜 합의 그러니까 어떤 물밑 작업을 안 해요? 그래도 뭐 대통령 허락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같은 여당인데 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오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재판 재개가 화두가 되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은 외교 이야기나 뭐 코스피 이야기 막 하고 싶을 텐데 네. 뭐 이게 사업 개혁이 메인 아젠다가 되면은 무조건 손해입니다, 여당한테는. 네.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최근에 뭐 명청 갈등설도 있고 뭐 부산에서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친명계 인사 컷오프 시키고 이런 게 좀 화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개딸들한테 나 이렇게 충성한다 막 이런 거라도 보여주고 싶고 하다 보니 엇박자를 낸 거라고 봐요.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 말이 재밌는데 무조건 원래 중단이다. 그러니까 굳이 법 필요 없다. 근데 만약 재판이 재개되면 그때 법 만들면 된다라고 단서를 깔았어요. 그 원래 중단이 맞나요? 아니죠. 그거는 법적 해석이 많이 갈리죠. 헌법 84조에 대한. 84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럼 이기훈 총장님, 요 헌법 84조를 근거로 해서 그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 가능성이 없는 얘기니까 미리 그렇게 나서서 하지 마라. 헌법 84조는 각각의 해석이 달라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그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법장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하다. 네. 얘기했다가 민주당의 문매를 맞고 뭐 살짝 그 발언을 걷어들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 소추라는 개념의 재판과 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네. 명확한 똑 떨어지는 해석이 없기 때문에 법관들도 각각 지금 해석이 달라요. 그리고 내년 2월에 법원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그 정기 인사 지금 멈춰 있는 5개의 재판에서 각자의 법관들이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대장동에서 1심 선고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게 나왔고 이 결과를 보고 민주당이 놀래가지고 야 이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퇴임 후에나 혹은 재임 중에도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뭔가 사인을 고법장이 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재판 중지법이라도 발의하겠다라고 뭐 심지어 뭐 이렇게 장난식으로 좀 오버했다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실에 사인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워낙 김현지 씨가 그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했고 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위증 교사를 했다고 해서 재판받고 있는 김용 부원장과 그 2명의 측근들에게 김현지와 상의하라는 그 텔레그램과 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네. 대통령실의 인사가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팩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대통령실이 아무것도 모르고 당만 추진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 뒤에서 물밑 작업을 해놓고서는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대통령실에서도 이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황했네. 김만배, 그러면. 유동규가 징역 8년까지 나올 줄은 몰랐고 예. 워낙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그때 당시 이재명 시장과 좀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측근 중에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결재 문서로서 이재명 시장의 어떤 배임 의혹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짙어진 거거든요. 유동규 본부장의 배임까지 지금 증명이 된 거니까. 그러면 퇴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 저 어차피 퇴임 후에 제가 다시 재판을 받았을 때 유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대통령실과 당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뭐예요? 재판 중지해버리고 헌법 바꿔버려가지고 예. 임기 후에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강훈식 비서실장의 이야기로는 이거는 가능성 없는 얘기다 했지만은 요 1심 판결이 아주 좀 명확하게 난 거를 보고는 민주당에서는 와 이재명 대통령 유죄 판결을 스스로 자인하는 행동이거든요. 이게 재판 중지법을 걸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연관성을 단정지을 수 없다라고 이제 판사 재판부가 판시하면서도 네. 유동규 기획본부장의 그 양형 사유에서 네. 이 사람은 중간 관리자이고 성남시 수뇌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굳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수뇌부가 아니라 성남시의 수뇌부라고 표현한 것은 유동규 기획본부장 그 위에 비서실장 내리는 이재명 시장이 사실 수뇌부라고 하는 그 애둘린 표현이라고 좀 보거든요. 이걸 가지고 뭔가 대통령실에서 뜨하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좀 놀라서 그럼 이런 반응이 나타난 저는-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84조에 대한 해석은 저는 다를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가
당선이 돼가지고 재판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이거는 완전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밉다고 하더라도 그 5천만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국정 안정을 꾀해야 되고 24시간이 부족해가지고 5천만 국민의 삶을 돌아봐야 되고 에이펙 해야 되고 외교해야 되고 안보해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약에 재판 왔다 갔다 하게 둬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 아마 대선 몇 개월 앞두고 전부 다 고소고발해서 상대방의 어떤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사람들은 전부 다 고소고발해서 재판 가게 해놓을 겁니다. 양 정당의 전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국가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84조가 형사상 이 재임 중에 형사상 수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놓은 것이고 그것이 계엄이라든가 아니면 외환죄, 내환죄 이런 걸로 딱 한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거는 국가를 완전 독재 국가로 만들거나 엉망으로 만들려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5년 이거를 보장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예외로 두고 나머지들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재판을 중지시키는 거다. 근데 현직 판사가 나와가지고 원칙적으로는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 민주당도 할 일을 했고 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것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서 혹시 중도층에 있는 민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반되거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뒤에서 지시해서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해준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공화국의 일원으로서 법원에 평등하게 죄를 지면 처벌받아야 되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된다. 그래서 조사는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거니까 전 세계 어디에도 대통령이 죄를 지었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조사조차가 안 하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소추가 금지될 뿐 수사가 금지되는 건 아니니까 그 수사에는 강제 수사, 즉 압수수색, 체포, 구속까지 포함이 되니까 인위적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로 잡아다가라도 수사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공화국이고 눈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이번에 꼭 증명해야 됩니다. 언제 명언 말 아닙니까? 한 이미 거예요? 조사받고 재판 진행되고 이재명 있는데 시장이 이제 방송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이라도 죄를 지었으면 뭐 감옥에 가야 한다. 수사도 구속도 받아야 시키라고 된다. 하네. 구속도 시켜야 된다. 강제로 잡아다가. 라고 하는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던 그 원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뇌이는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논리를 가져온 게 근데 아니에요. 조사 다 그리고요. 받고 재판 다 대선 가 있는데 전에 뭐. 상대방 고발한다고 해서 다 기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기소가 돼서 재판을 해부되는 건 혐의가 수사기관에서 입증되었을 때만이 한정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동학 최고가 말한 것처럼 뭐 정치권이 고소 고발이야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근데 기소되는 경우는 드물다. 그리고 기소가 되었으면 재판 받아야 하는 게 맞고요. 그게 홍준표 시장이 대선 후보 됐을 때 재판 중이었거든요. 그때 다수의 진보 법학자들과 민주당에서 뭐라 했냐면 홍준표는 대통령 돼도 재판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게 2016년도인가 그 생생하게 언론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때 그 주장을 했던 진보 법학자들이 지금은 또 얼굴색 바꿔서 재판도 중단이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방송 나오는 뭐 네. 일부 법학자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 어쨌거나 뭐 구속도 시키라고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말했는데 재판 진행이 뭐가 문제겠습니까? 헌법 제68조 2항을 보면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대통령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할 때 판결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외환죄. 재판입니다. 재판. 외환죄. 그러니까 거기서 내란 외환이라고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의한 재보궐이라고 한다면 60일 내에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고 같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추의 개념에서 재판이 과연 포함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겠죠. 그럼 이게 해석을 이렇게 남겨둘 게 아니라 그럼 진짜 이 법이 그냥 통과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 중지법,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이 이게 법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울 거라면 물론 저는 혼란스러운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학자들 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좀 간다고 한다면 그렇게 무리되지 않은 판단이라고 그럼 봐요. 예를 들어서 네. 법률 전문가였던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조금 전에 영상에서 했던 발언은 이동학 최고 보시기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세요?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네. 이건 재판을 중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아니지. 얘기하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아니, 판결까지 그건 뭐- 포함하는 거죠. 근데 뭐 구속에 관련된 건데 근데 그것도 수사기관 역시도 그런 부분들까지 다 판단을 하겠죠. 현직 대통령이 진짜 감옥을 보내야 되는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 이동학 최고가 자아를 민주당 당사에 좀 의탁해 놓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동학 최고의 개인적 의견은 좀 이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법은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는 거잖아요. 그건 대통령도 예외 없습니다. 그거를 이재명 당대표와 시장 선출직인 권력일 때부터 주창해 왔고요. 그러면 아주 오랜만에 여든 야든 이재명 대표와 지금에 있던 야당들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있는 거라면 그 원칙을 그대로 고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유죄 취지 파기환송 받고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같은 소속의 정부 여당의 일원인 전 최고위원이 재판 중지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분분할 것 같으면 저는 그 법을 명확하게 해놓는 게 필요하다. 법을 만들 필요가 없이 지금 어차피 헌재 재판관들도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 임명했잖아요. 네. 이거 헌재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아니면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명백한 어떤 해석을 내놓기를 저는 이 판사들이 좀 비겁한 거라고 봐요. 저는 이게 뭐 진행될 리가 없다고 봐요. 판사들이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애초에 대선 때 그 재판 5개를 수거하지 않았어야죠. 그냥 진행했었어야죠. 그러니까 그 자기네들 일선 원칙이라면. 판사들이 되게 비겁한 거고 이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명확한 해석을 내놓든가 헌재로 가서 헌법 소원을 하든가 해결을 좀 해야 될 문제긴 해요. 정치권이 그래서 국민들께 신뢰를 계속 잃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뭐 예전에 내가 이랬을 때는 그러해야 되고 지금은 내가 또 다른 상황이니까 또 다르게 해석하고 그러면서 방금처럼 그렇게 요새는 영상으로 녹화가 되게 되면 그게 계속 회자되는 상황이어서 흘러가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책임 있는 발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영상 음성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어디 가면 입는 겁니까? 그 영상. 어딜 가든 있습니다. 어딜 가든 어딜 있습니까? 가든 있어요. 역시 이긴이라는 이야기를 막 하시고 우리 이동학 최고는 이 심성 착하신 분이 지금 이동학 최고 울겠다 뭐 이런 아니요, 제가 울 일이 아니죠. 어쨌든 조금 제가 볼 땐 두 개의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쉴드를 쳐야 되는데 일단은 아니에요. 84조에 관해서 명확합니다. 아 그래요. 다들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치인이 그 법 테두리를 정치가 다시 재정비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 곽종근을 함께 배석을 시켜서 재판장에서 본 결과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했죠. 그 당시에 한동훈 등을 잡아오라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발언을 했다. 근데 그 정도로 이게 곽종근 이 분에 대해서 사령관이 거짓말이라고요. 곽종근 사령관이 거짓말한다고 보는 겁니까? 이 자리에 있었던 군인들이 20명이래요. 이 해당 그 저녁 자리 술자리에. 네.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마이너스가 안 되고 오히려 군인들 입장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자기들이 더 유리해지거나 영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왜 나머지 19명은 이런 이야기 들었다는 말을 이런 방구도 안 할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윤 전 대통령이 무섭거나 지켜줄 이유가 없는데 곽종근은 지금 재판받는 피의자고 본인이 주도적으로 국회에 군 투입을 지시하거나 강력 진압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굉장히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윤 전 대통령을 공격하고 헐뜯어야 조금이라도 자기 재판에서 살 길이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해 충돌이 가능한 당사자이고요. 오직 곽종근 한 명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탄핵 심판 때도 이야기 안 하다가 어제 갑자기 꺼냈는데 이게 진실이면 나머지 사람들도 나도 들었다가 나와야죠. 그리고 이게 사실이면 그 잘난 타워 팰리스에 군인들이 출동했겠죠. 언론사에도 가고 선관위에도 가고 다 갔는데 한동훈을 이렇게 말할 정도면 타워 팰리스에 왜 군인들이 출동을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20명 있는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리고 그럼 19명 중에 한두 사람이라도 더 나도 그 이야기 들었다가 나와야죠. 근데 이 얘기를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순간 말인 못 아무 말도 못했대요. 너무 황당한 거짓말이니까요. 이게 근데 그 정도로 그리고 아니라고 황당하다라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 안 보셨죠? 안 보시고 제가- 진행한 티가 많이 나는데 네. 재판 보시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곽종근에게 신문하면서 그 당시 식사 자리에서 내가 뭐 소맥도 제조해서 돌리지 않느냐,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있는 여러 자리에서 어떻게 그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 들은 사람이 없느냐는 듯
직접 신문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 아니 근데 저는 다르게 봤는데 저는 다 봤어요. 근데 한동훈에 대한 증오와 분노는 이미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미 다 알려진 얘기고 국민의힘 지도부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고릴라 뭐 이거 불러가지고 네. 뭐 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짓말했던 거는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의원, 뭐 인원, 요원. 요즘에도 인원이란 말을 쓰더만요. 그때는 인원이란 말을 자기는 써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재판에 나와서도 인원이란 말을 막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대부분의 것들이 곽종근 사령관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거짓말할 이유가 있지. 자기가 근데 지금 중형으로 윤석열은 처벌받게 됐는데 거짓말할 이유가 그럼 19명 왜 안 들어? 근데 저는 왜 안 나중에 나와요? 한 번도 말해보세요. 한두 명 나오지 않을까 싶어. 앞으로. 이제까지 안 나왔는데. 앞으로.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뭐 잘못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벌받고 하는 거는 뭐 사법부에서 판단할 일인데 이제 와서 그 탄핵 심판 때도 입도 뻥끗 안 하던 자극적인 내용을 언론에 흘리고 재판에 말하는데 아무런 들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뭐 친구들 간에 너 내가 그냥 확 죽인다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이준우 대변인 가볍게 잘못 말한 거죠. 이야기했다. 이렇게 실언입니다, 얘기를, 이준우 대변인은. 그런 식으로 했을 수 있다. 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대머리가 거짓말한 걸 또 다른 대머리가 이용하고 있는 형국인데 이게 쌍대머리 두 명한테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잘못을 했으면 잘못한 걸로 따져서 뭐 처벌을 시키든가 감옥을 보내라 이 말이에요. 감옥 이미 가 있지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들고 나와서 정치적인 어떤 부관 참시로 이용하는 거는 진짜 인간적 도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일단 발언이 재판이 셉니다. 끝난- 오늘. 재판이 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라고 하는 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하니까 재판 중간에서 이제 어쨌든 곽종근 사령관이 헌법재판관들에게 증언이 혼재되어 있다, 일관적이지 못하다라는 지적은 받긴 받았어요. 네. 그 사실은 팩트입니다. 대법관들이 그렇게 분명히 지적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내란 재판에서도 분명히 약간 뭐 기억의 착오인지 아니면 본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유리한 진술을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재판 끝날 때까지 이렇게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일방적인 진술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좀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중립기여를 놓고 차분하게 잘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러분 여의도 너머 TV의 닭간다는 매일 오전 10시 반에 여러분을 찾아뵙고요. 오늘은 화요일 경민정의 닭간다 아주 괜찮은 게스트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또 봬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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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